그것은 단순한 강의가 아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온 장수민 교수는 발표 시작 전부터 이미 결론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바다를 가졌다는 이야기. 그게 뭐가 새롭냐는 표정이었죠. 그는 조수 리나오천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이 발표가 끝나면 저녁 먹으러 가자고. 길어도 1시간이면 충분하겠지.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예상은 발표 시작 후 16분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 해양에너지정책연구소의 마커스 덜리입니다. 그날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에너지 컨퍼런스는 보통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발표자들은 차례로 올라와 석유 매장량 통계를 이야기하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노선을 설명했습니다. 회의장은 무거웠고 분위기는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석유보다 귀한 자원을 가진 나라입니다. 회의장이 순간적으로 멈췄습니다. 키보드를 치던 손이 멈추고 커피잔을 들던 팔이 내려왔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장수민 교수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려는구나. 바다, 삼면이 바다, 뻔한 이야기. 저도 그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스크린에 숫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연간 988억 원. 그것은 한국의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매년 대체하는 원유 수입 비용이었습니다. 그 옆에 또 다른 숫자, 31만 톤, 매년 줄어드는 탄소 배출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숫자, 50만. 이 발전소 하나로 전기를 공급받는 가구 수였습니다. 장 교수의 미소가 조금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게 있었습니다. 이 발전소가 세워진 자리는 원래 죽음의 호수였습니다. 저는 처음 시화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인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환경보건 사례는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독일의 루르 지역도 있고 미국 5대호 정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오염된 호수 하나를 되살렸다는 이야기가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될 만큼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안산, 서울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그 호수 옆에 서서 저는 오랫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거대한 수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수의 힘으로 거대한 터빈을 돌리는 흐름이었습니다. 물이 들어오는 속도, 수위의 차이, 그 차이가 만들어내는 압력, 그 모든 것이 전기로 변환되고 있었습니다. 발전소 입구에 붙어있는 수치를 보고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 발전소라는 것을. 그런데 이 발전소 자리가 불과 30년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이게 단순한 발전소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994년 한국 정부는 서해안 일대에 거대한 방조제를 건설했습니다.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홍수를 막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길이 7km,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긴 방조제였습니다. 공사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성과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조제가 바닷물의 순환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주변 공단에서 흘러들어온 폐수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시화호 안에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용존 산소가 사라졌고 물고기가 죽었습니다. 호수 전체가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악취는 인근 지역 전체에 퍼졌고 주민들은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언론은 이 호수를 죽음의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국제환경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무능을 비판했습니다. 일부 외신은 이것을 개발도상국이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한 전형적 사례로 다루었습니다. 한국은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그 비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 실패를 어떻게 다루느냐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내린 첫 번째 결정은 수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바닷물을 다시 유입시켜 호수를 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전환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해결책이 나왔으니 거기서 멈추면 된다고. 하지만 누군가가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힘을 그냥 흘려보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조수간만의 차이. 한국 서해안은 세계에서 조수간만의 차이가 가장 큰 해역 중 하나입니다. 최대 9m에 달하는 수위 변화. 그 수위 차이가 만들어내는 압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에너지를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터빈을 통과시켜 전기로 바꾸는 방식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직경 7, 5m에 달하는 수차 발전기를 수중에 설치해야 했습니다. 조수간만의 흐름 방향이 하루에 2번씩 바뀌기 때문에 수차의 날개 각도를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자동 제어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29개의 원형 가물막이를 바다에 설치하고 그 안에서 발전기 기초 구조물을 만드는 공법은 세계 어디서도 이 규모로 시도된 적이 없었습니다. 외국 기술을 도입하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수차 핵심 기술은 한국 기술진이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외국에는 이 조건에 맞는 기술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서해안의 조수 특성은 유럽의 그것과 달랐습니다. 기존 유럽 설계를 그대로 가져와서는 최적의 효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직접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1년 시와호 조력발전소가 완공되었습니다.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던 날, 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시와호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직접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검은 물은 사라졌습니다. 물고기가 돌아왔습니다. 갈대밭이 다시 자랐고 철새들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발전소 주변은 생태공원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저녁에 산책을 나옵니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탑니다. 그 옆에서 16개의 수차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흐름 안에서 매년 552기 가와트시의 전력이 생산됩니다. 그것이 제가 컨퍼런스장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패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수민 교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더 이상 조수 리나오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메모장을 꺼내 무언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넘기는 속도에 맞춰 그의 펜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이 바다를 가진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저는 바다를 가지지 못한 나라들 이야기를 먼저 해야 했습니다. 몽골,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광물 보유국 중 하나입니다. 석탄, 구리, 금, 우라늄, 땅속에 있는 자원의 가치만 따지면 웬만한 중진국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구리 수출 가격은 국제 시세보다 항상 15에서 20% 낮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구리를 팔 수 있는 경로가 오직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통한 육로 수출, 러시아를 통한 우회로 그 외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중국이 가격을 낮추겠다고 하면 몽골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협상이 아닙니다. 통보입니다.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팔 곳을 선택할 자유가 없는 나라. 그것이 바다 없는 자원 강국의 현실입니다. 에티오피아는 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인구 1억 명이 넘는 아프리카의 거대국입니다. 커피의 원산지이고 가죽 제품 수출국이고 농업 자원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매년 약 25억 달러를 지출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 그것은 이웃나라 지부티의 항구를 빌려 쓰는 비용입니다. 에티오피아 국내 총생산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나라 살림의 절반을 항구 임대료로 내는 겁니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부티와 정치적 갈등이 생기는 순간 에티오피아의 모든 수출입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에티오피아 수출업체들이 화물을 묶어놓고 몇 달을 기다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항구 하나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경제 주권의 일부를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르단은 또 다릅니다. 이 나라는 아카바만의 19km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19km가 없었다면 요르단은 완전한 내륙국이었습니다. 그 해안선을 지키기 위해 요르단이 치른 대가가 있습니다. 서울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땅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상 과정에서 조정했습니다. 바다로 나가는 출구 19km를 위해 그만큼의 땅이 필요했던 겁니다. 저는 컨퍼런스장에서 그 지도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몽골, 에티오피아, 요르단, 그 세 나라의 지도가 나란히 놓인 것을 보면서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장 교수의 조수리 나오천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것을 눈치채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한반도를 보겠습니다. 동해, 서해, 남해, 작은 나라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한반도 남쪽의 대한민국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세 방향이 바다입니다. 부산에서 배를 띄우면 일본 오사카까지 이틀, 중국 상하이까지 사흘, 싱가포르까지 일주일이면 닿습니다. 물류 비용을 누군가에게 통행료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게도 수출 허가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바다를 가진 나라는 많습니다. 한국의 해안선이 특별히 더 길지도 않습니다. 필리핀도 바다가 있고 인도네시아도 바다가 있습니다. 중국도만 킬로미터가 넘는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무엇이 다른가? 저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부산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처음 부산항에 발을 디딘 것은 한국 방문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갔습니다. 해가 완전히 뜨기 전부터 부두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크레인들이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는 작업이 어두운 새벽부터 진행 중이었습니다. 항만공사 관계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항만은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태풍 경보가 해제되면 즉시 재개합니다. 저는 그날 부산항의 처리 능력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부산항은 세계 컨테이너 처리량 기준으로 오랫동안 세계 5위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환적 화물 처리량만 따지면 세계 2위입니다. 환적이란 한 배에서 다른 배로 화물을 옮겨 싣는 작업입니다. 다시 말해 세계 각국의 화물이 부산을 경유해 최종 목적지로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287개의 국제 항로가 부산을 거칩니다. 한국의 수출 화물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화물입니다. 부산이 이 위치에 오른 것은 단순히 지리 덕분이 아닙니다. 1876년 개항 이후 한국은 이 항구를 계속 키워왔습니다. 전쟁으로 나라가 반토막 났던 1950년대에도 가난하고 원조에 의존하던 1960년대에도 부산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절 부산항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원조 물자가 들어왔고 수출품이 나갔고 외화가 벌렸습니다. 항만은 그 시절 한국에게 폐허 속의 출구였습니다. 장 교수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도 훨씬 큰 항만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하이항은 부산보다 처리량이 몇 배나 많습니다. 한국 항만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두 개의 지도를 나란히 띄웠습니다. 하나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분쟁 해역을 빨간색으로 표시한 지도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한반도 주변의 국제항로 지도였습니다. 중국의 항만들은 크고 강합니다. 하지만 그 항만들을 둘러싼 바다는 조용하지 않습니다. 남중국해에서는 영토 분쟁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중국과 필리핀, 중국과 베트남, 중국과 말레이시아 사이의 해양 권리 충돌은 매년 반복됩니다. 그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일부 해운사들은 항로를 변경합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물류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산은 그 분쟁 바깥에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선박도 정치적 제약 없이 부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선박도, 유럽 선박도, 동남아 선박도 그것이 부산이 세계 환적 중심항으로 성장한 진짜 이유입니다. 단순히 크기가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장 교수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이 바다를 통해 키운 산업이 항만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크린에 선박 한 척이 물 위로 미끄러져 나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진수식 영상이었습니다. 선체가 워낙 커서 그것이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전체 규모가 한 화면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조선업 이야기를 하려면 1970년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한국이 대형 선박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세계 조선업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조선업은 기술 집약 산업입니다. 설계 역량, 용접 기술, 정밀 철강 가공, 선박 엔진 제조, 이 모든 것을 갖추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당시 한국에는 그 어느 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조선소에서 기술자 몇 명을 데려오고 낡은 설계도 몇 장을 구해서 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시작했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 선박 한 척을 만들어 본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조선소 부지와 선박 건조 계약을 동시에 수주했습니다. 공장이 완성되기 전에 먼저 배를 파는 계약을 맺은 겁니다. 무모해 보였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자금이 없으면 공사를 시작할 수 없었고, 계약이 없으면 자금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 시절 조선소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했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름철 선체 작업장 온도는 60도에 달했습니다. 방열복도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실수가 생기면 밤을 새워 수정했습니다. 용접 불꽃이 피부에 튀는 것을 다들 그냥 견뎠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배를 제때 넘기지 못하면 계약이 깨지고, 계약이 깨지면 나라 전체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한 노년 조선공이 남긴 말이 기록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첫 번째 배가 항구를 떠나던 날, 저는 울었습니다. 그것이 자랑스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이 나라가 숨을 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그 배가 벌어들인 외화는 도로를 만들었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돈이 다음 공장을 가능하게 했고 다음 기술자를 길렀습니다. 조선업은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 이후 무너진 나라가 다시 일어서는 방식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조선 수주 점유율에서 꾸준히 1위 또는 2위를 다툽니다. HD현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이 세 회사가 세계의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트, 기술이 복잡할수록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세계 선사들이 찾는 곳은 한국입니다. 몽골이 조선업에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배를 만들어도 물에 띄울 바다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밀한 설계를 갖추어도 도크와 진수 시설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바다가 없으면 이 산업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포스코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철강 산업은 대량의 원자재를 필요로 합니다. 철광석, 석탄, 이 무거운 원자재들을 내륙의 공장으로 운반한다면 물류비가 제품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해안에 건설되었습니다. 포항, 광양, 두 제철소 모두 대형 선박이 직접 접안할 수 있는 깊은 항만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포항 제철소를 방문했을 때 인상적이었던 것은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효율이었습니다. 배에서 내린 철광석이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곧바로 제철소 안으로 이동했습니다. 트럭도 기차도 필요 없었습니다. 항만과 공장이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물류비가 최소화되었고 그 절감된 비용이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포스코가 세계적인 철강 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기술 혁신만의 결과가 아닙니다.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물류 구조가 그 경쟁력의 기반이었습니다. 내륙에 제철소를 지었다면 지금의 포스코는 없었을 겁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장 교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중국의 제철소들도 해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가 다른 이유는 위치만이 아닙니다. 호주와 브라질에서 출발한 광석 운반선이 한반도 남쪽으로 향하는 항로가 지정학적으로 효율적입니다. 게다가 포스코의 항만은 어떤 정치적 조건도 없이 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공급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장 교수는 이번에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불편한 표정을 드러낸 것은 제가 동아시아 해양 분쟁 지도를 다시 꺼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에 띄워 놓았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남중국해 분쟁 해역, 파란색으로 표시된 한반도 주변의 국제 항로, 보는 사람이 스스로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 가진 해안선은 방대합니다. 항만의 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해안선 주변의 바다가 얼마나 자유로운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국제무역에서 신뢰는 숫자보다 강합니다. 규모가 크더라도 정치적 예측 불가능성이 높으면 기업들은 다른 경로를 찾습니다. 장 교수의 눈이 잠깐 스크린을 피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침묵을 잠시 유지했다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다시 시화호로 돌아갑니다. 시화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성공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단계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진도와 해남 사이의 해협, 울돌목입니다. 이 해협은 세계에서 조류 속도가 가장 빠른 해협 중 하나입니다. 최대 시속 20km에 달하는 물살이 좁은 해협을 통과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이 물살을 전략적으로 활용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그 흐름의 강도는 역사에도 남아 있습니다. 조력발전이 밀물과 썰물의 높이 차이를 이용한다면 조류발전은 바닷물의 흐름 자체를 이용합니다. 울돌목에는 수중에 설치된 프로펠러 형태의 터빈이 가동 중입니다. 조류가 24시간 일정하게 흐르기 때문에 조력발전보다 발전 안정성이 높은 방식입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상용화 단계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제주도 해안에서는 파력 발전 실험도 병행 중입니다. 파도의 상하 운동을 전기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아직 상용화 단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연구 데이터가 쌓이고 있습니다. 조력, 조류, 파력. 한국은 세 가지 해양 에너지 기술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석유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통제하는 나라가 가격과 공급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해양 에너지는 다릅니다. 조수는 달이 지구를 돌고 있는 한 멈추지 않습니다. 파도는 바람이 바다 위를 지나는 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류는 지구가 자전하는 한 흐릅니다. 그 어느 나라도 이것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석유를 사면 그 석유는 소비됩니다. 하지만 해양 에너지 기술을 가지면 그 기술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은 수출됩니다. 한국이 개발한 조력 발전 설계가 다른 조수 환경이 큰 나라에 적용될 가능성은 이미 논의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발표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회의장에서 질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교수님, 석유와 바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잠깐 생각하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답은 발표 준비를 시작하던 순간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다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석유는 고갈됩니다. 바다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바다가 있으면 석유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가 있어도 바다를 살 수는 없습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장수민 교수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메모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빽빽하게 채워진 메모들을. 발표가 끝난 뒤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덜리 교수님, 좋은 발표였습니다. 몇 가지 추가 자료를 공유해 줄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요청에 응했습니다. 물론이라고 했습니다. 리나 오처는 발표 중반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가 왜 나갔는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급한 일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발표가 끝날 때 장 교수가 처음에 지어 보였던 그 미소는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저는 서울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인천 앞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컨테이너선 한 척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선체가 너무 커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조차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천천히, 조용히 바다 위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항만공사 직원, 조선소 기술자, 시화발전소 연구원, 해양수산부 공무원. 그들 중 누구도 자신들이 하는 일이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이라고 했습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일,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일. 하지만 그 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1876년 개항 이후 부산항이 키워온 것들, 전쟁 이후 폐허 위에서 선박을 만들기 시작한 사람들, 죽음의 호수를 발전소로 바꾸겠다고 결정한 누군가, 세계에 없던 수차 기술을 스스로 개발하기로 한 기술자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그 컨테이너선 한 척에 실려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석유가 없습니다. 히토류 매장량도 크지 않습니다. 땅이 좁고 인구 규모도 중간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자원 강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 세계 무역의 핵심 경로 중 하나가 이 나라의 해안을 지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는 선박을 이 나라의 조선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오염으로 죽었던 호수에서 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그냥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화발전소 연구원이 제게 말해준 문장이 있습니다. 석유는 땅속에 있어야 비로소 자원입니다. 하지만 바다는 그냥 있기만 해도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컨퍼런스 발표의 마지막 줄에 인용했습니다. 회의장에서 나오면서 장 교수가 다시 한번 악수를 청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었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발표 전에 가졌던 그 확신, 뻔한 이야기일 것이라는 그 확신이 지금 어떤 온도로 남아있는지를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바다는 조용히 흐릅니다. 달이 지구를 돌고 조수가 밀려오고 물이 좁은 해협을 통과하는 동안 한국은 그 흐름 위에서 오늘도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일입니다.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쌓여 세계가 다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됩니다. 바다는 원래 조용하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세상을 바꿉니다.